자, 수업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조선의 개항 이후에 근대화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동학농민운동인 1894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민씨정권의 부정부패와 외세의 경제적 침탈 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위협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농민들은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장에서 시작된 봉기가 전라도 지역을 휩쓸고 정부는 그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2차례 보냈습니다만은 모두 농민군에게 패하게 되면서 전주성마저도 농민군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조선 정부는 스스로의 진압에 실패하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오게 되는데 이때 갑신정변 이후에 맺어졌던 텐진 조약에 의해서 어느 나라도 군대를 함께 보냈다? 일본도 함께 군대를 보내오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사이의 전쟁이 국내에서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던 조선 정부는 서둘러 전주에서 동학농민군과 만나서 화해를 약속하게 되니 그게 바로 전주화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농민군이 해산하자 각 나라의 군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 이때 일본은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수를 거부하고 청일 전쟁을 도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자, 이럴 때 일본군에 의해서 경복궁이 점령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농민군의 경우에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키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으니 이 일본의 개혁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개혁이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을 도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황해해전이나 풍도해전 그리고 평양전투 등에서 일본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래서 청일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이 시모노세키에서 맺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는데 여기에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청나라는 일본에게 막대한 양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야오뚱반도와 타이완이라고 하는 두 지역을 일본에게 할 양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으로써 일본은 대륙과 만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는 조선을 완전한 자주국으로 독립국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수백 년 넘게 이어졌던 청과 조선 사이에 조공과 책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 이후의 이야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청일전쟁을 도발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을 강요하였으니 그게 바로 1894년 갑오년에 이루어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년에 이루어진 을미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일본이 왜 조선에게 근대적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느냐? 그 까닭은 앞으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코드가 맞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일본은 엄청 근대화되어 있는데 조선은 근대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일본은 굉장히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선 역시 어느 정도 근대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근대화를 강요하였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자본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적 침투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의해서 시작된 개혁이 바로 갑오을미개혁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일본은 보수적이면서도 청과 가까운 민씨 일파가 아닌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었던 개화 세력들을 내세웁니다. 이들 개화파들을 정부 주요 자리에 앉히게 되어 김홍집, 박영효 같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선의 근대화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일본에 의해서 정부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 바로 갑오을미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비록 이 갑오을미 개혁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전체가 다 완전히 일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일본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개화파였지만 이 갑오을미 개혁 과정에서 나름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있어 왔던 내용들을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근대적 변화를 개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왕실이 정부의 일에 부당하게 간섭해온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실과 정부의 일을 분리시키는 이런 내용이 갑오개혁에 반영되기도 하였고요. 우리나라의 정부 조직을 근대적으로 바꾸는 근대적 내각제의 구성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조세 제도의 합리화 같은 것들이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시험 문제에서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짚어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신분제의 해체, 노비제의 폐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이 신분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분제의 해체, 노비제의 폐지는 어디까지나 법적 폐지였다. 법으로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조선 사회 내에서는 이러한 차별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구조가 남아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1학년 때 선생님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배운 기억나나요? 그 외에도 갑오개혁에서는 과거제의 폐지라든지 과부의 재가 허용이라든지 연좌제의 폐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과부가 무엇인가요? 과부. 남편 잃은 여성이죠. 조선시대 때는 유교 성리학 국가이다 보니까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절이 무척이나 강조되었어.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는 것을 최고로 쳤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혼자 살아야 되는 것을 강요받아야 했던 것이 조선의 여성들이었어. 하지만 여성이 남편 없이 혼자서 먹고 살면서 애들을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같은 때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같은 이런 요구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갑오을미 개혁의 그러한 내용들이 일부 반영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연좌제는 뭔가요? 사극에 보면 3족을 멸하라, 9족을 멸하라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큰 죄인의 경우에,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대역죄인의 경우에는 그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줄줄이 처벌받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연좌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서 아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게 연좌제인 거예요. 이 얼마나 불합리한 제도인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폐지 같은 것들이 갑오개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밑줄 찐 파란색이나 이 파란색 글씨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비록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때 나왔던 조선 사회에 필요한 요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나름 자주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진 측면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한편 갑오개혁에는요 은본위 화폐제도의 채택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은본위 화폐제도 배운 기억 나나요? 은을 화폐의 가장 기본 단위로 사용하는 제도를 가지고 은본위 화폐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게 됐느냐? 일본도 은본위 화폐제도였거든.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쉽게 투자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두 국가 간의 화폐제도를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본위 화폐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조선 시장 내 은 유통량이 많았나요? 많지 않았나요? 많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은본위 화폐제도가 채택되면서 은을 돈으로 쓰기가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일본에 은 많으니까 일본의 은으로 된 화폐를 조선에서도 똑같이 조선 화폐처럼 쓰도록 하자라는 이런 내용이 갑오개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 화폐를 조선으로 가져가서 그대로 똑같이 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일본 화폐의 통용이에요. 일본 상인들은,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 와서 장사를 하기가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졌겠죠. 그죠? 그렇게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쉽게 하는, 용이하게 하는 내용들이 역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후에 을미개혁에서는요. 음력 달력 대신에 양력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머리를 깎는 단발력 같은 것들이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갑오을미개혁,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을 쉽게 만드는 내용도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나름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근대적 개혁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계를 지적해 보자면요, 정말 당시 조선에 필요했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느냐? 지금 외국 세력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개혁이 가장 시급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반영이 되었다 안 되었다?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서 강요된 개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 어떠한 한계를 가졌느냐? 단발령 같은 거 아직까지 조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을미사변이라든지 단발령의 시행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불만을 품었던 양반 유생들이 을미의병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에 대해 저항하는 반발의 모습을 보이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까지 국민들의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개혁이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한편 우리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로부터 두 군데의 땅을 넘겨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각각 어디와 어디였나요? 그렇죠. 요동, 랴오뚱 반도와 그리고 타이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죠?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넘겨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배운 기억 날 겁니다. 임진왜란 때 사실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줄 만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가 무리해서 조선을 도와줬던 이유 무엇이었나요? 이 랴오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 랴오뚱 위치를 보면은 중국의 수도 어디입니까? 베이징과 가까워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중국 사람들, 명나라 사람들은 랴오뚱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베이징의 울타리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따라서 일본군이 어디를 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랴오뚱에 넘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임진왜란에 개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 랴오뚱 반도의 경우에는 수도인 베이징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섬이기도 하고요. 바다로 삐쭉 삐져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기도 좋고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좋은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랴오뚱 반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일본만 이 랴오뚱 반도를 원하고 있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나라도 이 랴오뚱 반도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청나라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랴오뚱 반도를 홀라당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중국의 이권을 얻고자 했던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을 가하게 되죠. 그게 세 나라가 일본에 간섭했다고 해서 이른바 무슨 사건이에요?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한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자,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에게 외교적으로 항의를 하죠. 너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러다 보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니네들 마음대로 남의 땅 그렇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일본에게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과 싸워서 이길 자신까지 없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결국 그토록 갖고 싶었으나 눈물을 머금고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청나라한테 가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덕분에 나라를 돌려받게 되어서 고맙지? 감사 표시해야지? 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얻어가느냐?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랴오뚱 반도 끝에 있는 두 군데 항구가 있어요.
리순과 따렌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두 군데의 항구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남만주의 철도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얻어가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요. 여기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독일이 얻어가게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국경이 맞닿는 이 접경 지역에 대한 이권을 청나라로부터 가져가게 됩니다.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랴오뚱 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게 되었고 타이완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일본이 차지한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이 타이완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대만 갔을 때, 타이완 갔을 때 이 사람들도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안 좋은 감정 같은 것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정말 많은 일본 기업들이 타이완에 진출해 있고 일본의 영향을 오래 받았음을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광고지라든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과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타이완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 여기에 들어왔었던 네덜란드라든지 이후에 들어왔던 청나라라든지 그 이후에 들어왔던 일본 등등등 사실 전부 다 타이완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이 땅을 지배한 것이었거든. 그리고 일본이 이 타이완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그 이전에 다른 지배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었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봤습니다. 무엇을? 러시아가 버럭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면서 랴오뚱 반도를 뱉어내고 물러나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봤을까? 고종과 명성황후가 봤겠죠. 자, 지금까지 고종과 민씨 정권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나라 어디였습니까? 바로 청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청나라가 청일전쟁으로 쫓겨나가게 되면서 고종과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일본의 침략 앞에 아무것도 없이 발가벗긴 채로 놓인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뭘 봤어요? 러시아가 버럭하니까 일본이 깨갱하면서 물러나고 랴오뚱 반도를 뱉어내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청나라가 쫓겨난 이 상황에서 이번에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누구다? 러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러시아와 가까운 성향의 정부의 인물들로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게 친러시아 내각의 수립이라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기껏 전쟁에서 청나라 쫓아내놨더니 그 자리에 더 강한 러시아가 들어온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러시아랑 직접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세력 누군가요? 바로 민씨일파죠. 그리고 그 민씨일파의 정점에는 누가 있나요? 명성황후가 있죠. 자, 그래서 1895년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였어요. 누구에게 보내는 경고? 누구에 보내는 경고지? 고종에게 보내는 경고죠. 너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을미사변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고종의 경우에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이 을미사변 이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언제 일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왕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수도를 옮기는 것을 가지고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악원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고종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조선 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번에는 청과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한반도를 놓고 대립과 긴장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면서 적어도 조선 내에서는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러일 전쟁 전까지 유지되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갑오을미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종이 위의 개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이런 내용들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하지만 이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나름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에 일방적으로 개혁을 강요한다거나 또는 개입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잠시 숨통이 트였던 것 덕분에 이 시기에 나름 자주적 근대적 개혁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민간 차원에서 자주적인 근대화를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었고요. 정부 차원에서 자주적 근대화를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광무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각각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는 서재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재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갑신정변에 동참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이 사람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까지 따면서 의사 면허까지 취득을 해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96년 즈음에 요청을 받습니다. 조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와서 근대적 지식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아요. 자, 왜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갑신정변. 근대적 개혁을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서 빠르고 전면적으로 이뤄보려 하는 시도였습니다. 나름 그 시도 자체는 옳았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갑신정변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본에게만 의존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진개혁파는 왜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했나요?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왜 그럼 이 사람들이 힘이 부족했느냐?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함께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던 거야. 그들만의 힘으로는 청나라를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에게 의존했던 건데 일본이 발을 빼는 순간 실패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자면 근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수천 명, 수만 명이 공감하면서 함께 갑신정변과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일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면 청나라가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근대적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의 힘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근대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왜 근대화가 필요하며 어떤 근대화가 필요하고 현재 지금 우리 세계의 정세가 어떠하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야, 그들에게 공감을 얻어야 그들과 함께 일을 이뤄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는 것을 계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재필에게 국민 계몽이 필요함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고 의사 면허까지 받았던 몇몇 안 되는 서양의 근대적 지식을 제대로 공부했던 서재필이 국내로 귀국받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의 피신 중이었던 고종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종의 오케이 사인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의 허가를 받으면서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신문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었던 것이고, 국민들의 이러한 계몽을 담당할 단체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독립협회라는 조직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대 민주주의 사상을 비롯한 새로운 서양의 지식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강연회, 토론회 혹은 신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근대적 지식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근대화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후에 독립협회는 이들의 힘을 모아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였던 것이죠. 근대적 민중집회란 무엇이냐? 단순한 농민봉기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적 요구라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근대적 민중집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의미에서 만민공동회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근대적 민중집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는 근대적 민중집회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나왔느냐? 자, 당시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러시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는 걸 거부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결국 고종은 자신의 보호의 대가로 러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최혜국 대우 같은 걸 갖고 있단 말이야. 러시아에게 주면은 다른 나라한테도 그만큼을 또 줘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의 고종이 보호받고 있는 동안 조선은 많은 이권들을 여러 나라들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립협회는 우리가 열강들에 의해서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권을 빼앗기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 반대하는 민중집회를 열었으니 그게 만민공동회의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러시아가 부산 앞에 있는 저령도라는 섬을 빌려서 거기에 석탄 저장소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고 결국 러시아가 그 요구를 철회, 없던 일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 배웠을 거예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권 침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권 침탈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공의 경험은 두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니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경험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뿐만 아니라 사회개혁, 정치개혁 등등의 다방면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또 하나의 계기는 무엇이냐? 고종과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고종은 사실 러시아에게 이권을 주면서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만민공동회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러시아를 쫓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이들이 내 맘대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아니구나. 이들은 언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근대적 민중의 움직임에 대해서 두려움과 의구심, 의심 같은 것들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이권 요구를 철회시켰던 이 경험은 조선 사회의 변화나 법적, 정치적 제도의 개혁의 요구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후에 만민공동회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입헌제 도입을 요구합니다. 입헌제 도입을 위한 의회 개설 운동을 전개해요. 입헌제가 뭔가요?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제도예요. 왕이나 황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 제도가 입헌제라는 겁니다. 헌법 누가 만드나요? 왕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헌법은 의회에서 만들어지죠. 의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국민이 투표로 뽑은 의원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게 의회란 말이야, 그지? 다시 말해서 입헌제 도입을 위한 의회 개설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인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이 의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헌법에 입각하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열리죠. 만민공동회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압박을 느꼈던 고종은 고위 관료들에게 만민공동회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 정부 고위 관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만민공동회는 관민공동회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몇 가지 개혁안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헌의 6조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고종의 허가까지 받게 되면서 중추원 관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회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중추원이 의회로 만들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선생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늘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기존의 체제 속에서
이익과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조선 어떤 나라였어요? 과거에 합격한 양반들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였어. 이들이 만약에 의회 입헌제가 도입이 된다면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다 같이 정치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느냐? 자,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익명서 사건이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고종에게 한 통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편지가 봐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느냐? 독립협회 지금 입헌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얘네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이다? 공화정을 하려는 애들이다. 공화정이 뭔가요? 왕이 없는 정치죠. 그죠? 고종 당신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을 꾀하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모함했던 사건이 바로 이 익명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에게 분노해서 황국협회라고 하는 친정부적 성격의 보부상 단체를 동원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그렇게 독립협회의 운동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과연 고종이 진짜로 이 익명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편지의 내용을 온전히 그대로 다 믿었을까? 사실은 고종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러시아의 요구를 철회시켰던 순간부터 이 고종과 독립협회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이 독립협회 언젠가는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고 자신이 생각했던 정치 구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점차 이 만민공동회가 거센 요구를 해 나오게 됨에 따라 고종은 이들을 해산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독립협회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고종의 힘을 간과했던 민중의 급진적 움직임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한편 1897년의 고종의 경우에는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고종의 환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동안 다시 궁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스스로도 지킬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그 나라에게 많은 이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고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아관 파천을 끝을 내고 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고종의 환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고종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딱히 없었을 겁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요 사건이 일어나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근대화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모군란, 갑신정멸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나날이 조선은 외국의 침탈에 쫓기면서 많은 이권을 잃어가는 이런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고종은 이러한 부끄러웠던 과거와 결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하나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꾸기로 하죠. 왜? 대한제국. 왜 이름이 대한제국이에요? 무엇의 나라인가요? 황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는 것이죠. 왜 고종은 우리나라가 황제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했느냐? 지금까지 조선 어떤 나라였어요? 청나라의 황제 밑에 있는 왕의 나라였어. 그지? 그런데 독일도 황제의 나라, 러시아의 황제의 나라, 일본은 천황 황제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 아래에 있는 왕의 나라였던 거야.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황제의 나라로서 다른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자주독립 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표현이 대한제국의 수립과 고종 황제의 즉위가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자주국임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고종 황제의 즉위식이 열렸던 건 황궁우와 환구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황궁우,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거든요. 원래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선이 세워지게 되고 조선이 명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명나라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됨에 따라 철거가 되었었는데요. 고종 황제가 다시 황제 즉위를 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다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황궁우와 환구단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환구단은 헐리고 황궁우만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공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환구단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조선 철도 호텔을 지어버려요. 그러면서 지금은 크게 훼손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 명동에 가면요,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고요. 그 뒤에 가면은 웨스틴 조선 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안에 들어가면은 황궁우를 볼 수가 있어요. 조금 가슴 아픕니다. 나라 잃은 서름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야, 이 호텔 정원을 되게 전통 양식으로 예쁘게 꾸며놨네 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황궁우라는 건물이 높은 고층 건물들의 빌딩에 둘러싸여 있어서 초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꽤나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지만 이 나라만 황제의 나라라고 이름을 바꾸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자주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조선의 세 번째 근대적 개혁, 광무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개혁의 이름이 광무개혁인가요? 왜? 갑오을미개혁은 갑오년 을미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갑오을미개혁인데요.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면서 광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까지 조선은 어느 나라의 연호를 써왔나요? 명나라, 청나라의 연호를 써왔어. 왜? 그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고 우리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제국만의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게 바로 광무였고 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개혁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몇 분인가요? 내가 지금 시계가 없어서 40분, 10분 남았네요. 후딱후딱 봅시다. 자, 그러면서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광무개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목표는 부국 강병이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식산흥업 정책이라고 해서 근대적인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되었고요. 근대적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외국어 학교 같은 것들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광무개혁 과정에서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이 되어 헌법이 무엇인가요? 여기 선생님이 써놨어요. 국가 통치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다라고 한마디로 보여주는 게 헌법이고 모든 법과 제도는 그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헌법 제2조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주 독립 제국이다. 전제 정치다.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주로서의 권력을 누린다. 군대를 통솔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관제를 정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고종 황제가 만든 헌법은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황제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무개혁에서 여러 분야의 근대적 개혁이 추진이 되었지만 사실 정치에서만큼은 황제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과거와 전혀 달라진 점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고종 황제는 이러한 헌법을 만들어서 황제 중심의 헌법을 만들어서 황제로서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을까? 뭐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고종은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뭔가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라고 느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나의 권력을 대신 행사했고요. 내가 직접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끊임없이 나의 권력을 위협받았어요. 90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다시 아버지를 데려오기도 했고요. 믿었던 계아파한테 배신당해서 갑신정변
혈전변이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 군대가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나의 와이프를 죽였고요. 외국인의 보호를 받기도 했고요. 또 민중 계몽시키라고 외국에서 서재필 데려왔더니 얘네들이 또 헌법 만들겠다고 나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 이런 경험들이 고종으로 하여금 안 되겠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 누가 권력을 독점해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독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황제권 중심의 헌법이 만들어졌겠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황제권의 강화를 통해서 자주 독립 국가로 거듭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독립협회나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세력 균형 결국 러일 전쟁으로 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1899년에 청나라에서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반외세 민중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반외세 민중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러시아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겠다고 군대를 보냈는데 의화단 운동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도 만주에 그대로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켜 놓는 겁니다. 이거 마치 뭐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냐? 러시아가 만주를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다른 나라들이 해석하기 충분한 움직임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만주를 노리고 있었던 일본에서 항의를 하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당장 군대 철수시켜라 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런 일본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러시아의 군대를 만주에 주둔시켜요. 자, 그래서 점차 이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과 긴장 관계가 격화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러일 전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해양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은 영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영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미국 같은 나라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2년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제1차 영일 동맹이었고요. 영국과 미국이 러일 전쟁에 필요한 전쟁 비용의 70% 가까이를 일본에게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혼자서는 러시아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지만 영국과 미국의 이런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04년의 일이에요. 자, 러시아는 갑작스러운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전쟁 초기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일 전쟁은 초반부터 일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게 되어 봉천 전투 그리고 스시마 해전 등에서 일본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랑 청일 전쟁이랑 싸웠던 지역이 둘 다 한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가 좀 비슷한 지역에서 몇 번 있었거든요. 시험 문제 시험 공부하실 때 러일 전쟁이랑 청일 전쟁의 차이점, 각각의 어떤 전투가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의 주요 전투의 차이점 같은 것들 따로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자, 아무튼 일본은 러일 전쟁 초장부터 유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이것을 극복해 보고자 그들의 주력 함대, 당시 러시아의 주력 함대는 북유럽에 있는 발트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트해에 있었던 발틱 함대를 지구의 3분의 2바퀴를 돌아와서 일본으로 데리고 오는데 일본의 토고 헤이아치로라고 하는 해군 제독이 이순신이 썼던 전법을 이용을 해서 이 러시아의 주력 함대인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전쟁에 지친 러시아 민중들에 의한 반정부 파업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도 전쟁을 더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요. 이때쯤 오게 되면 일본 역시도 전쟁 비용의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에게 러시아와의 중재를 요청하게 되고 그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러일 전쟁도 끝이 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러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 일본이 한번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느냐?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랴오뚱반도랑 타이완 홀라당 먹으려고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일본이 깨달은 교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어느 땅을 먹을 때에는 다른 강대국들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을 마무리 짓기 전에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서로 인정받습니다.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인도를, 일본은 조선을 지배한다는 내용을 서로 인정하게 되어 그렇게 미국과 영국의 협조를 받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서 러일 전쟁은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일본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는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경쟁에서 일본에 의해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한편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 일본이 얻게 된 거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어요. 삼국 간섭에서 러시아가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고 난 이후에 어디에 이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리순과 따렌이라고 하는 랴오뚱반도 끝에 있는 항구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남만주의 철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일본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이 랴오뚱반도의 이권을 포츠머스 조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삼국 간섭으로 얻었던 리순과 따렌, 그리고 창춘에서부터 리순까지 이어지는 남만주의 철도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리순과 따렌 항으로 들어와서 철도를 따라 남만주를 진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요건 나중에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식민지로 만드는 만주사변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30초만 더 할게요. 자, 그리고 북위 50도 이남에 사할린 섬이라고 하는 곳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이 또 떠오르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청일전쟁에서 기껏 청나라 쫓아내놨더니 청나라가 나간 이후에 조선이 러시아를 끌어들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엔 러시아도 쫓아냈지만 이번에도 또 조선이 누구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조선이 누구를 끌어들인 일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에 무엇을 박탈해야 된다? 외교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사조약의 체결을 강요해서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에 나라가 망할 것을 느끼게 되었던 한국인들은 애국개몽 운동이나 의병 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일을 막아보고자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910년 일본에 의해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조선은 근대적 자주국가로 거듭나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는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